경비원 따위에게 퇴직금이 가당키나 해.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굴지 마. 격앙된 고성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방송국의 전무이사 오도원이 잃은 살로인을 향해 가차없는 말을 계속 퍼부었다. 3년 동안 회사 입구에 멀뚱히 서 있기만 한 무능한 주제에 웃기지 마. 주위 직원들은 그 지독한 폭언에 숨을 죽였다. 하지만 노인은 달랐다. 마치 폭풍우 속의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평범한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뭐야, 그 눈빛은 건방진 눈빛이잖아. 오도원 전무는 노인의 지독하리만치 침착한 시선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고작 경비원 따위가 감히 이 몸을 얕봐? 왜 이 노인은 이토록 평온한 것인가? 그리고 어째서 오 전무의 폭언을 마치 가엾다는 듯한 눈으로 듣고 있는 것인가? 노인을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는 오도원 전무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순간이 한국 방송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사상 최대의 역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노인의 이름은 박정혁. 올해로 70살이 된 그는 3년 전부터 이 대형 방송국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매일 아침 6시, 아직 어둑한 거리에 박정혁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인 그의 걸음은 마치 메트로놈 같았다. 방송국 정문에 도착하면 박정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 속에 섞인 희미한 배기가스,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안녕하십니까. 박정혁의 인사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인사를 받아주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 선생님. 유일하게 인사를 건네오는 사람은 제작부의 김수호라는 젊은 직원뿐이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예, 습관이라서요. 박정혁은 온화하게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경비실에 들어선 박정혁은 정성껏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의 일정은 박정혁이 중얼거리며 수첩을 넘기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네, 박정혁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유난히 정중한 말투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드린 그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정대로입니다. 박정혁의 목소리가 순간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을 띠었다. 전화를 끄는 박정혁은 온화한 표정으로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는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 표정에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다른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서려 있었다. 오전 8시 방송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PD와 프로듀서, 아나운서와 연예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박정혁의 앞을 무심히 지나쳐갔다. 안녕. 가벼운 말투로 말을 걸어온 것은 예능국의 젊은 PD였다. 하지만 박정혁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오늘 날씨가 꽤 덥겠는데요. 박정혁이 말을 건네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 젊은 PD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정혁은 결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작부 김수호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다.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박정혁은 기쁘게 커피를 받아들었다.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에 기분 좋게 전해져 왔다. 박정혁은 김수호의 표정을 가만히 살폈다. 평소보다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다. 김수호 씨, 무슨 일 있어요? 박정혁이 다정한 물음에 김수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실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께 걱정 끼쳐드릴 만한 일은. 그렇군요. 박정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박정혁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의 시선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날 점심시간, 박정혁은 여느 때처럼 방송국 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떡하지? 목소리의 주인은 파견 사원인 최선이라는 여성이었다. 20대 후반의 싱글맘으로 늘 혼자 묵묵히 일하던. 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사쿠라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사이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씨,
죄송해요.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이토는 잠시 망설이다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데리러 가느라 조퇴를 했거든요. 사이토는 죄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쿠라이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 그런 일이 계속되면 다음 계약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사이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조퇴했었거든요. 파견직이라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어머니께서 입원 중이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아이도 아직 어린데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요. 사쿠라이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지갑에서 나온 것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사쿠라이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쿠라이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아이가 걱정되네요. 사이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사쿠라이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다와라 전무와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다와라 전무는 50대 초반으로 약한 사람을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것을 즐기는 전형적인 갑질 상사였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것들은 쓸모가 없어가 그의 입버릇이었고 특히 파견직이나 청소부, 경비원 같은 직업을 바닥 인생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여직원들에게는 외모나 나이를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저속한 발언을 일삼는 회사에서도 유명한 문제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오다와라 전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영업부에 있었습니다. 타도코로라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이전에는 경리부 소속이었지만 오다와라 전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까지 해야 했습니다. 복직 후에는 총무부로 좌천되어 지금도 오다와라 전무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타도코로가 복도를 지나가다 사쿠라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쿠라이 씨, 고생 많으십니다. 타도코로의 표정에는 늘 그렇듯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타도코로 씨,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도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사쿠라이는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전무님 기분이 안 좋으셔서 사소한 걸로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타도코로는 지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사쿠라이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신가요? 저도 타도코로 씨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쿠라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해와 신뢰관계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를 이끌고 걸어오던 오다와라 전무가 다가와 타도코로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타도코로,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냐? 죄송합니다. 영업자료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타도코로는 잔뜩 위축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이 쓸모없는 놈. 오다와라 전무가 침을 뱉듯이 말하자 타도코로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오다와라 전무는 사쿠라이와 사이토를 발견했습니다. 어이, 너희들도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오다와라. 전무의 목소리는 위압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사이토는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파견 주제의 근무 시간에 농땡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사쿠라이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오다와라 전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또 애 핑계 대고 조퇴했다며? 오다와라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열이 나서. 변명하지 마. 오다와라 전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보다 애가 중요하면 회사를 그만둬. 오다와라. 전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이토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 네? 조퇴 한 번 했다고. 당장 짐 싸서 꺼져. 사이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사쿠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토 씨는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입니다. 닥쳐, 이 늙은이가. 오다와라. 전무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인사 문제에 끼어들어. 사쿠라이는 조용히 오다와라
전무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은 뭐냐? 오상무가 박수철의 시선을 눈치채고 으르렁거렸다. 건방진 눈빛하고는 고작 경비원 따위가 어딜 감히 날 쏘아봐. 하지만 박수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목을 힐끗 쳐다볼 뿐. 김 대리님, 힘내십시오. 박수철은 작게 읊조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 남은 것은 무너져 우는 김대리와 만족스러운 표정의 오상무뿐. 하지만 오상무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수철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박수철이 출근하자 경비실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경비실 청소에 관하여. 그것은 오상무가 내린 새로운 업무 지시였다. 오늘부터 경비실 청소도 경비 업무에 포함한다. 더 읽어 내려가자 더욱 상세한 지시가 이어졌다. 매일 아침 2번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추가할 것. 내방객 응대도 더욱 정중하게 하고 근무복 세탁도 각자 알아서 할 것.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70살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였다. 박 선생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작부의 이 주임이 분개하며 말을 걸어왔다. 상무님, 너무하십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입구에 오상무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차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불평하지 마. 오상무가 침을 뱉듯 말했다. 이 주임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정년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다니 뻔뻔하기 짝이었군. 박수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박수철은 청소도구를 손에 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대걸레질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쓱싹 쓱싹. 그 소리는 마치 명상이라도 하는 듯한 리듬을 자아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경비, 잠깐 와봐. 오상무의 호출이었다. 로비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이제부터 네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순찰도 추가해. 주차장은 건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한여름 땡볕 아래를 왕복하는 것은 70살의 몸에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하루에 3번씩 확인해. 알겠습니다. 박수철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 깊은 곳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주차장에서 돌아온 박수철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셔츠는 땀에 젖었고 몸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주임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네, 괜찮습니다. 박수철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상무님 방식 정말 이상해요. 정년 퇴직을 앞둔 선생님께 이런 대우라니요. 아닙니다. 적당한 운동도 되고 좋으니 걱정 마세요. 이 주임이 진심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처럼 정년까지 자기 일을 완수하시는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수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정년 앞둔 늙은이일 뿐입니다. 이 주임의 표정에 잠시 서운함이 스쳤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선생님이 안 계시면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주임님처럼 마음 따뜻한 분이 계셔서 지난 3년간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박수철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박수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말씀드린 건 준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박수철은 조용히 대답했다. 순조롭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갖춰집니다. 전화를 끄는 박수철의 표정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냉정하고 계산된 눈빛이었다. 선생님, 뭐 숨기는 거 있으세요? 이 주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느낌이긴 한데 평범한 경비원 같지가 않아서요. 박수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늙은이일 뿐입니다. 이 주임은 어딘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오늘 박 선생님 정년이시지? 제작부의 젊은 직원들이 소곤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지만 오상무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와중에도 박수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찰, 마지막 청소, 마지막 내방객 응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던 어느 날 오진우 전무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박인철 씨, 회의실로 와. 오진우 전무의 마지막 호출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젊은 직원들도 증인으로 불려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수고 많았어. 오진우 전무의 말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퇴직금이야. 건네받은 봉투는 눈에 띄게 얇았습니다. 박인철 씨가 조심스럽게 안을 확인하니 고작 5천 원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뭐야, 박인철 씨? 불만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박인철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애초에 경비원 따위에게 퇴직금이 가당키나 한가? 오진우 전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건 어차피 입구만 지키는 문지기 개였을 뿐이야.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년 일했다고 뭐라도 특별해진 줄 아나? 오진우 전무. 그 순간 김수진 씨가 일어서려 했지만 오진우 전무의 위압적인 시선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회사에 공헌한 게 단 한 번이라도 있나?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잖아. 박인철 씨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지. 오진우 전무가 박인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너처럼 무능한 늙은이는 어서 빨리 사라져버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인철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오진우 전무님, 뭐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인철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 방송국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작년 프로그램 제작비 횡령, 올해 광고비 부풀리기, 그리고 접대비 부정 사용까지. 박인철 씨의 말은 마치 자료를 읽는 것처럼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오진우 전무가 격분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경비원 주제에 건방지게 굴지 마라. 맞습니다. 저는 분명 평범한 경비원일 뿐입니다. 박인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이 방송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박인철 씨는 품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진우 전무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박인철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임원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직원들이 그를 배웅하려 했지만 박인철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대하시죠.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인철 씨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인철 씨는 5천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고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인철 씨는 조용히 매장 안을 걸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여성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계약이 해지된 파견직 사원이었던 최지영 씨였습니다. 기저귀와 분유를 손에 든 채 몇 번이고 지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원이 부족해서. 최지영 씨는 점원에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인철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최지영 씨. 최지영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박인철. 아저씨. 최지영 씨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인철 씨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박인철 씨는 5천 원 전부를 최지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소중한 돈인데. 아닙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박인철 씨의 표정은 진심으로 평온했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지영 씨, 박인철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회사로 와주세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박인철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믿고 와주세요. 최지영 씨는 당황스러워 했지만 박인철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마트를 나온 박인철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인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오전 8시에. 알겠습니다. 차량은 20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됐습니다. 사쿠라이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인가. 그 한마디에는 지난 3년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방송국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마침내 20대가 넘는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영화 촬영이라도 하나? 아니면 VIP라도 오시는 건가? 창밖을 내다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 번호판 좀 보세요. 제작부의 시미즈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강남 번호판에 숫자도 한 자리예요. 그 고급 세단 행렬은 마치 국가기관의 공식 의전 차량 같았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선두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몸짓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직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사쿠라이 씨? 어제까지만 해도 경비원으로 일하던 그 노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정장 차림의 남녀 10여 명이 뒤따랐습니다. 모두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쿠라이의 목소리가 방송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제까지의 온화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라 권위와 위엄에 찬 지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공공방송위원회 위원장 사쿠라이 마사이코라고 합니다. 방송국 직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공공방송위원회, 그것은 방송업계 전체를 감독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이 바로 어제까지 경비원으로 일하던 그 노인이었던 겁니다. 오다와라 치토무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다와라 치토무가 회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늙은이가 위원장이라니. 장난치지 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라고. 오다와라. 전무에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쿠라이 위원장은 냉정하게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눈앞에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위원장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관찰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사쿠라이 위원장의 목소리가 방송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모든 직원이 집결했습니다. 임원부터 신입 사원까지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쿠라이 위원장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사이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공공방송위원회 위원장 사쿠라이 마사이코입니다. 사쿠라이 위원장의 소개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3년 전부터 이 방송국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본업이 아닙니다. 사쿠라이 위원장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방송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침묵이 흐르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오다와라 전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먼저 오다와라 전무. 이름이 불린 오다와라 전무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부정하자 사쿠라이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죠. 증거라고? 오다와라 전무가 악을 썼습니다. 그런 건 전부 조작이야. 날 조댄 게 틀림없어. 사쿠라이 위원장은 냉정하게 다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메일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오다와라 전무의 발신 메일함이 비춰졌습니다. 유령업체 발주 이번 달도 부탁합니다. 매출 조작 건 잘 처리해주세요. 예의 그건 외부 발설, 절대 금물, 현금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오다와라 전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어떠신지요? 사쿠라이 위원장이 꺼내든 것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쪽 유령 발주도 순조롭습니다. 연간 6억 원은 챙길 수 있겠습니다. 오다와라 치토무.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적당히 나눠 갖도록 하지. 사장과의 대화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런 걸. 오다 와라. 전무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졌습니다. 사실 제게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위원장이 뒤를 돌아보자 직원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타도쿠로입니다. 타도쿠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 타도쿠로, 설마 네가 감히 오다와라. 전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무님께서 쓸모없는 놈이라 매도하며 온갖 굳은 일로 내몰았던 바로 그 타도쿠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가 내부 고발자입니다. 회계팀이었던 저였기에 전무님의 부정행위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죠. 가공발주, 매출 조작, 전부 다 말입니다. 복직한 뒤에도 전무님의 악행을 눈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오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하지만 두 번 다시 당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꼴은 못 봅니다. 박서준 이사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지수 씨처럼 용기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조사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서준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났다. 3년 전 한 통의 내부 고발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잠입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그리고 김지수 씨처럼 정의를 믿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서준 이사장의 시선이 오진혁 전무를 향했다. 오진혁 전무,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잠입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박서준 이사장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쳐 보였다. 여기 은행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해외 불법 송금,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은닉 재산까지. 총 횡령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오진혁 전무가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박서준 이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 여러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박서준 이사장의 시선이 이민호와 최윤아를 향했다. 제작팀의 이민호 씨. 네.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을 PD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네. 이민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떴다. 정말입니까? 제가 PD가 된다고요?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프로그램 제작의 중심에 서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계약직 사원에 대한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건입니다. 박서준 이사장의 시선이 최윤아에게 향했다. 최윤아 씨, 앞으로 나오시죠. 최윤아는 주저하며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심지어 육아 중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윤아 씨 또한 정규직으로 전원 채용하겠습니다. 최윤아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리고 즉시 근무 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박서준 이사장은 곁에 있던 비서에게 지시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다음 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아울러 오늘부로 박서준 이사장은 마지막 서류처를 열었다. 서울광고위원회는 이 방송국과의 모든 스폰서 계약을 중단하겠습니다. 방송국과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스폰서 계약 중단은 방송국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헛소리 집어치워 오진혁 전무가 다시 악을 썼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건 전부 함정이야. 음모라고. 날 끌어내리려고 꾸민 날조가 분명해. 너희 같은 바닥 인생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진혁은 끝까지 발뺌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피해자야. 난 잘못 없다고. 바로 그때였다. 방송국 앞에 경찰차가 멈춰선 것은 오진혁 씨, 저희와 같이 가주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내 보였다. 잠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오진혁 전무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말도 안 돼. 그 영감탱이가 그 늙은이한테 속은 거야.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오진혁 전무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난 잘못 없어.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 추한 모습은 주위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을 뿐이었다. 오진혁 전무를 비롯한 임원 여러분,
박서준 이사장의 목소리가 최후통첩처럼 울려 퍼졌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진혁 전무를 포함한 임원들은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경찰차 안에서도 오진혁 전무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난 잘못 없어. 억울하다고. 그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박서준 이사장은 남은 직원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남을 얕보는 자는 언젠가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는 법입니다. 부디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박서준 이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송국을 나섰다.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여 그를 배웅했다.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직전 박서준 이사장은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차들이 떠나간 뒤 방송국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방송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분위기의 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곳곳에서 활기찬 인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지휘 아래 근무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야근은 줄고 유급 휴가 사용은 장려되었으며 무엇보다 직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이토 씨, 요즘 어떠세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이토 씨는 새로운 제작팀의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요. 아주 순조롭습니다. 사이토 씨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 차 밝게 빛났습니다. 수입이 안정되면서 어린이집 비용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미즈 씨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의 PD로서 책임감 있는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부 사쿠라이 씨 덕분이에요. 정말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우연히 경비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이토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쿠라이 씨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미즈 씨는 한 작은 공장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공장 경비실에서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마 시미즈 씨는 황급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쿠라이 씨. 뒤를 돌아본 사람은 분명 사쿠라이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경비원 제복을 입고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시미즈 씨로군요. 사쿠라이 씨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어째서 다시 이런 곳에... 아닙니다. 아직 제가 바로잡아야 할 곳이 남아 있어서요. 사쿠라이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회사는 아직 세상에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시미즈 씨는 사쿠라이 씨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염려 덕분에요. 사쿠라이 씨는 손목시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값비싼 명품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손목에서 조금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쿠라이 씨는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시미즈 씨의 마음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물어가는 석영이 공장의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쿠라이 씨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공경에 처한 이가 있는 한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비원 따위에게 퇴직금이 어디 있어? 한때 그에게 쏟아졌던 모욕적인 말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굴욕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얕보는 것의 어리석음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고귀함. 사쿠라이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을 내려다보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위를 올려다보게 된다. 그 교훈은 영원히 전해져 내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드렸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들을 선보일 예정이오니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